제가 이제 이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한테 우리가 이제 항복을 하는데,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대해서 뭐 아주 간단하게만 알아보면은, 태평양 전선에 일본과 결전을 하는데 최고의 치열했던 게 이제 4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83일간의 전투를 해갖고 오키나와를 점령하고, 이 오키나와에 그 부대가 존속을 하는데, 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이 지금도 있죠. 지금 여러분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 사령부, 이게 바로 이때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일본 오키나와 주민들이 방패막이를 해갖고, 일본군은 옥새 전투라고 그래요. 일본 그 오키나와 주민들, 여러분 육구족 잘 알잖아요. 그 육구족을 방패막이로 세워갖고 이 옥새 전투를 해갖고 미군도 큰 희생을 하고 승리를 합니다. 일본군 7만 7천 명 전사하고 오키나와 주민 14만 9천, 한 15만 명 전사하고요. 미 군사자도 14,000명 정도 전사하고, 영국군도 82명 전사하고, 이때에 우리 징용과 위안부들이 엄청 이쪽에 많이 나가갖고 한 10,000명 정도 가량이 사망하는 이런 어떤 안타까운 사태가 이 당시에 벌어졌던 거예요. 오키나와를 군사적으로 점령, 오랫동안 직접 통치를, 오키나와를 전쟁이 끝나고 일본을 51년도 1월 달에 독립을 시켰다고 했잖아. 독립을 시키는 동시에 이 오키나와는 독립을 안 시켰습니다. 오키나와는 미국이 계속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르고 있는 사실이, 이 당시에 오키나와, 그게 72년인데요. 72년 5월 달까지는 오키나와에서 동경 가려면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비자 받아요, 비자. 애국 나갈 때 비자 받잖아요. 애국 나갈 때 비자 받듯이 72년도까지는 비자를 받아야지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72년 5월 15일에야 일본에 반환을 시킵니다. 이때 처음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년도에 미국이 뺏어갖고 갖고 있다가 72년도에 반환을,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오키나와에 있는 사람이 일본 본토를 가려면 비자를 받고 여권을 소지해야지만이 일본 본토를 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키나와는 뭐 오랫동안 중국과 조선, 일본 사이에 조공무역하고 중개무역을 하던 데고, 뭐 이 다 빼고요. 육구족이 사는 곳인데, 이 육구족은 지금도 독립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인구의 약 2%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독립을 지금 주장하는데,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중국이 국가 분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본도 국가 분열이 되는데, 이게 바로 육구족이 중심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육구민족은 독립을 위해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본이 결국은 이게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몰락작전을 통해서 본토에 들어갔더라고 하면 상황이 다 바뀌었을 텐데, 이게 일본이 조기 항복을 합니다. 8월 14일 날에 결정을 완전히 보고 8월 10일 날에 항복 의사를 전달하고 14일 날에 전황이 결정, 그 15일 날에 항복을 하게 되는데, 일본이 이렇게 조기 항복을 함으로써 한반도 운명이 비극적으로 바뀌게 되죠. 일본이 아니라 한반도가 분단이 됩니다. 원래대로 누가 분단이 돼? 일본이 분단이 되게 되죠. 그런데 한반도가 분단이 되고, 그 독립운동 진영의 운명에도 상당히 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이 조기에 항복을 함으로써.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몇 가지만 알아볼까요? 중국에 있던 김규식, 지청전, 김원봉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강복군은 미국의 지원 아래 국내 침투 작전을 계획을 했죠. 진공작전, 좀 잘 알잖아요. 이 조기에 항복을 하면서 이게 무산이 돼버립니다. 만주에서 싸우던 김일성, 최용건, 김책 등 항일 빨짓한 세력도 소련 하바롭스크 근교 야영에서 훈련하며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했댔는데, 이것도 결국 무산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연안을 비롯해 공산당 해방구에서는 김두봉, 무정, 최창희, 박효삼 등이 조선 독립동맹과 조선 의용군 이 만주를 거쳐 국내에 그 진격할 날을 고대하면서 일본에 침격하려고 하는데 전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결국 무산이 되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여운형의 중심이 된 건국동맹이 일제 패망을 앞두고 해외 세력과 연대해서 반일 항쟁을 펼칠 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민중들 결정적인 그날을 생각 봉기를 꿈꾸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무산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세력으로 보면은 중층에 있던 김구 세력과 만주 쪽에 있던 김일성, 최용건, 김책 세력과 연안, 중국 연안의 공산당 해방구에서 활동하던 김두봉, 무정, 최창익 이런 어떤 독립투사들하고 국내에서 여운형 이런 것들이 다 이게
해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본이 조기에 항복을 함으로써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8월 15일 날에 결국 일본 내적으로는 항복인데 공식적으로는 전쟁 종식을 선언을 하게 되는데 해방의 타이밍을 결정한 것은 두 발의 원자폭탄이다. 두 발의 원자폭탄이 이제 결국 해방을 결정하게 돼 있죠, 타이밍. 6.19과 9.11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이 일본은 8월 10일 천황제 존속을 조건으로 아까 항복 의사를 전달했다라고 했죠. 8월 13일은 연합국 측은 천황제 존속을 수용을 합니다. 그래, 천황제, 그래, 너네 계속 천황제는 네가 유일한 그거니까 받아들일게. 이래서 이 조건을 거는데 조건만 잠깐 본다면 천황과 일본 정부의 통치 대권은 연합군 최고사령관 지휘 아래 둔다. 천황제를 승인을 해주는 대신에 두 번째는 천황은 일본 정부와 일본 군대 본영의 항복 조항의 서명에 권한을 줘야 된다. 세 번째로는 천황은 모든 일본 군대의 전투 행위를 중지하고 무기를 인도하여 항복 조건의 실시를 위해서 연합군 최고사령관 요구에 따르도록 즉각 명령을 내려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천황제는 존속시키고 항복을 받아들이겠다. 이걸 이제 13일 날, 10일 날에 이제 의사를 표현하게 되고 일본은 다음 날 14일 날 오후 11시에 모든 조건을 수용을 합니다. 이 조건들을 수용을 함으로써 다음 달인 8월 15일 천황이 전쟁 종식을 선언을 하고 우리는 해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국제형 분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무슨 우리 민족끼리 내전을 일으킨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나누려고 했어요? 아무 관계도 우리는 없어요. 그냥 우리 가만히 있다가 그냥 분단이 된 거예요. 우리랑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죠? 수동적 개념에서 이런 걸 국제형 분단이라고 하는데 이 분단은 본스키라고 러스크 두 대령이 38선을 경계로 한 미국, 소련, 양국이 한반도 분할 점령안을 건의를 했고 미 정부 차원에서 채택을 트루먼 대통령이 채택을 했고 영중소 3국이 이 채택을 한 거에서 동의를 했고 일반명령 1호에 의해서 아까 일반명령 1호 들려줬잖아요. 거기에서 메가더 사령부에 하달을 합니다.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분단이 됐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로부터 비롯됐고 2차 세계대전 종결 과정에 나타난 강대국 정치의 산물이다. 우리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 소련의 야심과 이에 대응한 미국의 정책이란 국제형 분단으로 일단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이후에 이제 8월 15일 38선을 기준으로 분할 점령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이때 사실 스탈린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즉 여러 가지 조건이란 쿠릴 열도 홋카이도 사린을 일본 점령지로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미국이 다른 거 다 들어주는데 홋카이도는 안 된다. 이래서 홋카이도만 빼고 쿠릴 열도하고 사린은 갖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스탈린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즉 왜 받아들이게 되니까 스탈린은 얄타 회담에서 기본적으로 합의한 게 있기 때문에 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결국은 뭐 스탈린은 일본 본토에 점령하고 들어가게 되면 홋카이도를 또 그때에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쿠릴 열도하고 사린만 갖고 가는 조건으로 이걸 받아들인다. 그래서 이 일반 명령 1호가 발동이 되고 그 일반 명령 1호에 의해서 38선 이북은 그쪽에 항복을 하고 이남은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 항복을 하는 그런 그게 된다. 이때의 이후에 바로 국제적 냉전이라고 하는 우리 냉전 시대 얘기 만들었죠. 냉전이 이때 만들어집니다. 이게 바로 런던 예상회담에서 냉전이라는 말이 처음 만들어지는데 전승국인 미국과 영국과 소련, 중국, 프랑스 예상들이 모여서 전후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얘기를 하던 중에 이제 냉전이 나오는데 뭐 결론은 이렇습니다. 소련이 그 동북권에 있는 위성 국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얄타회담이 입이 아니냐. 이게 이제 미국이 이제 소련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은 뭐라고 하니까 야, 왜 이탈리아하고 일본은 우리가 단독으로 먹느냐. 이러니까 이 소련은 동북권을 위성국가로 만들고 이탈리아하고 일본은 미국이 독점하는 데 대해서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양 진영이. 이게 이제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 진영으로 나눠져 갖고 이후에 약 한 40년, 50년 가까이 이 냉전 체제가 이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었다. 세계 질서는 소련과 미국에서 냉전 체제에 돌입을 하게 되고 이 한반도를 이렇게 그하는 것은 사실 두 개의 국가에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좀 한 발짝 들어가서 보면은 왜 우리가 분단이 됐느냐라고 따져보면은 바로 원자폭탄입니다. 우리 운명을 가른 건 실제 원자폭탄이죠. 그러니까 1940년 7월 16일 날입니다. 미국 뉴멕시코 사막에서 버섯구름이 피어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를 최초의 원자폭탄 실험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 포츠담 회담에 참석하고 있던 트루먼 대통령한테 포츠담 회담이 열리고 있던 시기예요. 그때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트루먼은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어떤 전형적인 인사로서 이때부터 뭐 몰락작전 이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상황이 바뀌니까 이게 전체 이 세계 질서가 바뀌는 게 바로 이 실험이다. 이게 원자폭탄 개념은 39년 8월 2일 날에 천재 물리학자 잘 알죠? 아슈타인에 의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미국이 독일보다 앞서 원자폭탄을 제조해야 된다고 권유한 데서 비롯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이걸 맨하튼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과학자들 약 4,500명이 매달렸고 약 200억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이 돼갖고 실험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원자폭탄을 2달 정도 앞서서 많이 완성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련군은 대일 참전을 안 하게 됩니다. 두세 달만 앞서서 이 원자폭탄이 초화가 됐다라고 하면, 그럼 소련이 그 원래대로 하면 이제 독일은 45년 5월 8일 날에 항복을 받죠. 독일 항복을 받고 소련은 뭐라고 해요? 야타 회담에서 독일 항복 후 3달 뒤에 참전하겠다 이래 됐다면, 그럼 만약 두세 달만 앞서서 원자폭탄이 떨어졌다면은 대일 그 선전포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대일 선전포고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뭐 내려오고 자시고 없이 그냥 미국이 우리를 단독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뭐 이 분단선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만약에 한 두세 달 늦게 완성이 됐다면 한반도는 소련 수중에 들어갈 확률이 되게 높았다. 역사에 뭐 만약은 없다고 하지만은 만약이 있다면 그렇다. 자, 이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한반도하고 해방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8월 15일에는 원자폭탄이 만들어낸 날짜입니다. 8월 15일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든 뭐 미국 소련이 만든 게 아니라 원자폭탄이 7월 달에 만들어져가고 8월 6일 날 9일 날 내가 너네 이쪽에 포스담 선언을 받아들여 이러니까 일본이 못 받아들여 이러니까 알았어 빵빵 터트리니까 8월 10일 날에 항복 의사를 밝혔고 14일 날에 완전 수용을 해갖고 8월 15일 날이 바로 원자폭탄이 만들어낸 날이에요. 한국은 해방은 갑작스러운 상황이죠. 뭐 재밌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갖고 와봤어요. 이 8월 15일 날에 임시정부 수반의 김구는 뭐라고 얘기해? 김구 선생은요, 항복 소식을 접하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다. 개탄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본의 진짜 진공작전과 몰락작전을 통해서 들어가서 우리가 일본군을 없애버리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독립을 맞이할 수 있는데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일본이 항복을 하니까 이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임시정부가 꿈에 그리던 해방군의 국내 진입 작전이 일제 항복으로 무산됐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것이 곧 해방 조국에서 권리 주장이 여의치 않게 되는 걸 우려했다. 즉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해야 되는데 우리랑 상관없이 해방이 됐으니 권리 주장을 할 수 없을 거 아니냐. 이걸 되게 우려했고, 함석헌 선생은 뭐라 하니까 해방은 도둑같이 뜻밖에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남도당의 우두머리였던 그 박헌영 알잖아요. 대중적 반전투쟁도 이루지 못한 채로 8월 15일 아닌 밤중에 잘시루떡 받은 격으로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렇게 아쉬워. 많은 이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은 아쉬워했어요. 이 당시에. 386 정신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얼마 전에 돌아가신 리영희 선생 알죠? 이번에 해방의 소식을 듣고도 어쩔 줄 모르고 엉거주춤할 뿐이었다. 미국의 소리를 역시 방송을 통해서 했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일본의 패망과 조국의 해방이 머지 않았다. 이미 이렇게 역설을 했고, 이건 8월 16일 미국에서 귀국을 8월 15일 날에 해방이 되고 10월 16일 날에 미국에서 귀국을 했고, 소위 빨치산 영웅 김일성이 평양에 나타난 것은 10월 14일입니다. 그래서 10월 16일과 10월 14일에 각각 김일성과 이 이승만이가 나타나고 각자의 야욕에 의해서 정치적 욕심에 의해서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실질적인 분단이, 그러니까 정치적 분단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뭐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한반도는 그 어느 누구도 8월 15일을
주체적으로 맞이하지 못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해방은 느닷없이 다가왔다.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 히로히토는 전쟁 종식 선언이 있었음에도 그날 오후는 의외로 조용했다. 왜? 아무 준비도 없이 갑자기 다가오니까 이게 뭐 해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방을 준비한 사람들을 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여운형 잘 알죠? 건준을 구성에 민첩하게 활동한 여운형. 뭐 이 해방 공간에서 여운형과 송진우를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운형은 8월 16일 날 정오에 희문고등학교에 모인 5,000명 군중 앞에서 해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건준이 조직이 됐다 이렇게 공표를 하고 이날 전국 형무소에서 1만여 명의 정치범들이 석방이 되죠. 여운형의 발빠른 행보는 사실상 조선총독부와 합작품이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지금도 뭐 이렇게 논란이 좀 많이 있는 쪽이죠. 마지막 총독, 조선 총독이었던 육군대장 아베 노부유키. 이게 이제 8월 10일 날 항복 의사를 전달하고 8월 11일 날에 항복 교섭 소식을 듣고 서류를 전부 소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새로운 점령 사령관인 미국의 하지 중장이 올 때까지 응급 조치를 강구하는데 핵심은 일본 군인들하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과 평화적으로 철수를 해갖고 일본 본토로 돌아가느냐였어요. 그래서 요 내용에 의해서 지금 이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8월 11일부터 8월 13일까지 조선 총독부는 송진우한테 이걸 맡아달라고 매달립니다. 근데 이 송진우는 치안유지 협력을 설득했으나 거절합니다. 송진우 안 된다. 거절을 하고 그 대안으로 13일까지 안 하니까 14일 날에 대안으로 여운형을 사실은 접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운형은 8월 14일 초저녁 일본 천황이 다음날 항복을 선언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듣고 15일 아침 8시에 정무총감 엔토 유사쿠 있습니다. 관저에서 회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평화롭게 철수를 할 수 있도록 결정을 보고 대신에 모든 이 인수인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 모든 정치범 석방, 3개월분 식량 제공, 치안 유지 및 건설 사업에 대한 불간섭 등 조건으로 치안 유지를 협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다음 날에 이제 건주는 그날 밤에 급조가 됐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1944년도 8월 달에 44년도 해방이 되기 1년 전에 여운형이 뭘 만들죠? 조선 건국동맹을 만듭니다. 조선 건국동맹 조직을 일본의 항복을 8월 14일 날에 미리 알았기 때문에 급조를 합니다. 여운형은 송진우에게 제휴를 하자고 타진을 했어요. 같이 이거를 끌고 나가자 했는데 이 송진우는 끝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16일 날 엔도는 여운형의 미군은 이게 이제 역사를 또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가짜 정보는 아닌데 잘못된 정보를 줍니다. 엔도 유사쿠가 뭐라고 하냐? 엔도는 여운형에게 뭐라고 하니까 부산, 목포 이하 지역만 미군이 점령한다.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줍니다. 물론 뭐 이게 그 가짜 정보를 준 건 아니고 잘못 알았기 때문에 잘못 준 거죠. 나중에 이제 나머지 지역은 소련군이 점령할 거다. 그러니까 목포, 부산 라인 이하만 미군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로 나중에 판명이 되지만 이 한마디에 여운형의 정치 행보에 되게 지대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죠. 여운형은 그 전날에 다 알았으니까 미군은 목포, 부산 밑쪽으로만 이쪽으로는 소련군이 다 이렇게 먹는구나. 이렇게 알았으니까 여운형은 박헌영하고 손을 잡게 되죠. 그래서 9월 6일 날에 뭘 하죠?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을 합니다. 이게 이제 한반도 내에 정식적인 최초의 정부가 수립이 되는 겁니다. 됐는데 9월 7일 날에 하지 중장이 이걸 없애버리죠. 그런 어떤 게들. 그래서 김성수와 송진우가 이끄는 한국민주당 9월 8일 날에 발기인 성명을 마치고 여기서 재밌는 일이 벌어졌죠. 송진우가 이제 아주 여운형을 디스합니다.
여운형을 정무총감 경기도 경찰부장으로부터 치안유지의 협력 위촉을 받고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 탈취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나선 일본 제국의 주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독립운동에 반하는 행동을 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여운형이 조선 총독부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 이런 의혹도 뭐 받은지 안 받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한국민주당은 공식적으로 9월 8일 날에 발기인대를 하는데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임시정부에 있는 긴구 세력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공식 입장이다 보니까 여운형은 그 이후부터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됐다 이렇게 보고요. 해방을 준비한 자들 중에 35년 식민 지배라는 질곡은 미소 분할 점령이라는 새로운 시대론으로 이어졌는데 건주는 뭐라고 해야 하나 8월 28일 날 선언문에서요. 이 여운형이 이끄는 건주입니다. 일시적으로 국제 세력이 우리들을 지배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민주주의적 요구를 도와줄지언정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예측을 잘했죠. 반대측에 있던 한국민주당이 송진우가 끌던 한국민주당도 한국은 군정 단계의 훈정기를 갖지 않으면 치안을 유지할 수 없으며 또한 한반도 전체의 적화를 피할 수 없다는 정세 인식을 피력을 했는데 이 얘기는 좌우 공이 독립이 바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미 예측을 했던 거예요. 시인했던 거예요. 자력으로 쟁취한 해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력으로 쟁취한 해방이 아니었다는 주체적 요인에 한반도 지정학적 이치라는 운명적 요인의 복합작용에서 나타난 불운이다 이렇게 보고요. 해방은 독립이 아니었다. 한국 현대사의 성찰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요. 이게 바로 일본이 USS 미주리 하면서 항복하던 거고요. 원래대로 하면은 이 얘기는 옛날에 한번 했기 때문에 짧게 그림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렇게 45년 7월 달에 미 육군 작전국에서는 이렇게 분할을 그러니까 일본과 식민 지배를 하던 한반도를 한데 묶어갖고 이렇게 분할 통치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사실 8월 13일 날에 미 국무부에서는 일본 본토만을 5개의 이렇게 분할 지배하는 걸로 이런 안도 있었습니다. 원래 이게 원칙이죠. 이게 원칙인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했다. 냉정주의가 형성이 됐는데 나치 독일과 제국주의 일본의 멸망이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부터 시작이 돼갖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한반도 공동 관리했다. 신탁에 반대했다. 이 얘기 좀 이따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승만과 김일성이 이게 바로 이제 정치적 분단이 결정이 나는 게 이제 이승만과 이 김일성 양쪽 세력 다 정책 야욕이 있다 보니까 통일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38도선의 의미는 그냥 항복을 하는 공간적 개념에서 출발을 했지만은 이게 양쪽에서 둘 다 정부를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인 분단이 이루어졌다. 정권을 취득하려는 동일한 인물이었다. 이승만은 미국, 김일성은 소련을 이용해가고 신탁 통치에 찬성을 했다. 김구는 반대했고 민족주의 신탁 통치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미국은 동남아에서 일본이랑 처절하게 싸움이 계속 이 당시에도 됐고 징하게 달리는 원숭이에 질려서 원자 폭탄을 결정을 했다 이래야 되는데 이 당시에 사실 신탁 통치를 찬성을 했으면은 사실은 통일인데 제가 이거 조금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다 반대를 했습니다. 신탁 통치는 이승만도 반대했고 김일성도 반대했고 김구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탁 통치를 안 받겠다. 이제 뒤에 나오게 되는데 신탁 통치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통일이 됐습니다. 그 뒤에 이거 나오니까 다시 한번 뒤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모스크바 삼상회의와 미소 공동위원회에 의해서 분할 통치를 계획을 했죠. 이 분할 통치는 통일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분할 통치를 했댔는데 이거를 결국은 뭐 모스크바 상상회의에서 나중에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유엔의 결정에 따른 남한 총선거 이후 남한과 북한 각각의 정부를 결국은 수립을 하게 됨으로써 정치적 분단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바로 정치적 분단이 이루어지는 이 선이 이게 된다고 하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일본 분할 식민통치, 한반도의 분할 식민통치에서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전범 패전국 독일이 분할이 됐죠. 그럼 당연히 일본이 분할이 돼야 되죠. 루즈벨트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
루즈벨트가 4월 달에 죽습니다. 그 얘기 한번 일본은 독일처럼 나누어 점령을 할 계획이었죠. 루즈벨트가 살아있더라고요. 그러면 한반도는 분할 안 됐습니다.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일본 4등분해서 통치할 계획을 가졌고 연합군 사이에서 전범 국가를 분할 점령한다는 원칙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정하고자 스탈린은 홋카이도를 붉은 군대를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죠. 앞에 나왔던 얘기죠. 근데 이게 이제 트루먼이 틀어버리죠. 비위를 건드릴까봐 마지막 그 계획을 포기하고 일본이 연합군에게 분할 점령이 되었다면 전후의 세계와 한반도의 운명은 매우 달랐을 것이다. 그러니까 4월 12일 날에 루즈벨트가 죽었는데 루즈벨트가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한반도는 분할이 안 되고 일본 본토가 분할이 됐을 거다. 루즈벨트는 그렇게 또 계획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4월 12일 날에 루즈벨트가 죽음으로써 트루먼이 이렇게 장악을 하면서 이렇게 한반도가 분할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8선은 사실 분단선이 아닌 일본 무장 해제와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설정된 선이다.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알고 이 이후에 남한과 북조선이 양쪽의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실질적인 정치적 분단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선이 왜 고정의 분단선이 되었는가?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제 다음번에 한번 다뤄야 될 얘기들이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모스크바 3상회의를 하나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38선이 분단이 됐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북은 소련 한대 항복, 점령군 한대 항복을 하고 여기는 미 태평양 함대에다 항복을 합니다. 남한은. 그러면은 그 이후에 모스크바 3상회의가 이릅니다. 45년도 8월 15일 날에 해방이 되고 12월 달에 소련 수도 모스크바에서 외상들이 미국, 영국, 소련 3개국 외상이 모여갖고 한국 문제를 비롯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여러 지역의 문제를 협의를 합니다. 한국의 신탁 통치를 전해줬고 반탁과 찬탁 운동으로 커다란 파문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모스크바 협정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 모스크바 협정이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사실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해방 항복을 누구한테 하느냐 공간이 38선인데 미국하고 소련하고 영국은 합쳐갖고 신탁 통치를 해서 이거를 통일 대한민국을 물려주자. 이게 모스크바 3상 회의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협정의 내용을 보면은 한국의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신탁 통치에 관해서 협의한다. 대일 정책의 최고 의결 기관은 11개국으로 된 극동위원회 설치한다.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니까 보세요. 한국을 완전한 독립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잖아요. 남북한은 항복을 받는 38선은 규정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의 양군 사령부 대표로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2주 이내에 구성한다. 세 번째로는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미, 소, 영, 중 4개국에 의한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안을 협의한다. 이게 물론 미국은 30년을 주장했어요. 30년 신탁 통치해야 된다. 이러는데 소련은 5년으로 하자. 이러는데 결국 5년 안이 결정이 나갔고 모스크바 협정을 맺는데 5년만 신탁 통치를 한다.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항복을 받기 위한 38선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소 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갖고 양쪽이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목표로 해갖고 5년간 신탁 통치를 하게 되면 신탁 통치 이후에 정부가 수립이 됐으면 우리는 분단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분단은 단순한 지리적 분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이후에 우리가 신탁 통치를 받았었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 정치인들은 신탁 통치와 반탁 통치를 이렇게 양분돼 갖고 많이 싸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지리적 분단 그 과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완전한 분단은 38선 이남과 이북의 양쪽의 정치 세력들이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완전한 실질적 분단이 된다. 이 이후에 한국전쟁이 일어남으로써 민족적 분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분단의 역사를 알아야지만이 통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